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허리가 구부정한 늙은 집신장이는 매일 아침 똑같은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진흙 검벅에 찢어지고 해진 집신 한 켤레가 문지방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틀, 사흘이 아니라 석 달이 넘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 집에 도깨비가 붙었나 봐. 재수 없는 집신을 밤마다 누가 던지다니. 부잣집 효종이는 술자리에서 비웃었습니다. 도깨비의 쓰레기통 신세라니? 팔자도 참 기가 막히지. 하지만 노인은 묵묵히 그 집신들을 주워 담고 고쳐서 장에 내다 팔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아이들만이 그 값싼 집신을 사시 넣고 이상하게도 그 집들만 조금씩 운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떠돌이 보부상 하나가 노인의 마당 한켠에 산처럼 쌓인 집신 더미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신 바닥을 뒤집어 살피던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 집신들 바닥에 박힌 이 실이 궁궐에서나 쓰는 금실입니다. 노인이 1년 동안 쓰레기처럼 여기고 고쳐 팔던 그 집신들이 알고 보니 금과 비단으로 짜인 하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귀찮은 짐으로만 보이던 것, 남들이 비웃던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살리는 복이 되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마을 끝자락, 나무 하나 제대로 서지 못할 만큼 척박한 땅에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허리가 활처럼 휘어진 늙은 집신장의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영감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그냥 집신영감이라 불렀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나름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작은 논밭 몇 마지기를 일구며 아내와 아이 둘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35해 전 큰 홍수가 마을을 덮쳤고 그로 인해 논밭은 돌밭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돌림병이 돌아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남은 아들마저 빚을 갚지 못해 남의 집 머슴으로 팔려갔고 그 뒤로는 소식조차 끊겼습니다. 그때부터 박영감은 오직 집신만 엮어왔습니다. 짚을 꼬고 새끼를 꼬고 바닥을 엮고 코를 달고 끈을 매는 일, 손끝이 거칠게 굳고 눈이 침침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신을 한 켤레라도 만들어야 장에 내다 팔아 죽 한 그릇이라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박영감을 지나치며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참 불쌍하기도 하지. 저 나이 되도록 저 모양이니 팔자가 원래 그런 거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잣집 효종이는 술자리에서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집신이나 엮는 주제에 살아서 뭐 하겠어. 차라리 산신령 제사나 지내지. 그러던 어느 초가을 밤이었습니다. 박영감이 마당에서 막 집신 한 켤레를 다 엮고 있을 때 지붕 위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들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문을 열고 나온 박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문지방 바로 앞에 낡고 해진 집신 한 켤레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코 부분은 찢어져 있었으며 끈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걸 여기다 버린 거야? 영감은 투덜거리며 집신을 집어 들었습니다. 버리자니 아까웠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신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영감은 그 집신을 고쳐서 마루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장에 가면 팔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또다시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이번에는 더 크고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또 다른 집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이 다 닳아서 구멍이 뚫린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인가? 사흘째 되는 날도 나흘째 되는 날도 밤마다 문 앞에는 어김없이 낡은 집신 한 켤레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감은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차 단념했습니다. 어차피 버릴 것도 아니고 고쳐서 팔면 그게 곧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박영감은 밤마다 던져지는 집신을 아침마다 주워 담고 오후에는 그것을 정성껏 손보는 일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영감집에 도깨비가 붙었나 봐. 밤마다 집신을 던진다니 참 이상한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무도 박영감 집에 가서 확인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깨비가 무섭기도 했고 가난한 영감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영감은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귀찮은 일이긴 했지만 덕분에 굶지 않고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복이라 여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박영감의 마당 한켠에는 밤마다 던져진 집신을 고쳐놓은 것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날마다 장에 나가 그 집신을 팔았지만 밤새 던져지는 속도가 파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어느새 마당 구석에는 집신이 작은 더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영감 집에 도깨비가 붙었대. 밤마다 집신을 던진다던데. 그거 신으면 재수 없을 거야. 도깨비가 신던 집신을 누가 사신겠어? 장터에서 박영감이 집신을 내놓으면 사람들은 슬쩍슬쩍 피해갔습니다. 값이 싸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박영감의 집신을 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마을 초입에 사는 김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과부는 늘 쪼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발이 자꾸 작아졌고 새 집신을 살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박영감의 집신을 샀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싼 값이었고 또 영감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집신을 사온 날 큰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도깨비 집신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거 신으면 재수 없대요. 작은 아들도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밤에 도깨비가 따라온대요. 김과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나쁜 짓만 하는 건 아니란다. 박영감님이 정성껏 고친 집신인데 뭐가 나쁘겠니?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사 신겠니? 아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도깨비 집신을 신고 며칠을 뛰어다녔는데 이상하게도 집신이 쉽게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신는 집신은 열흘이면 바닥이 뚫렸는데 박영감의 집신은 한 달이 넘도록 멀쩡했습니다. 게다가 발도 편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신 신으니까 다리 안 아파요. 친구들 집신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김과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박영감의 집신을 꾸준히 사 신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해 가을 과분의 밭에서는 보리와 조가 예년보다 더 잘 자랐습니다. 아이들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했습니다. 과부는 이것이 박영감의 집신 덕인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반면에 마을 부자인 효종이는 박영감을 노골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효종이는 땅도 많고 곡식도 많았지만 성격이 고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효종이가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너희 박영감 봤어? 도깨비의 쓰레기통 노릇하면서 살잖아, 하하.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효종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놀리려고 버린 집신을 주워 팔아서 연명하는 꼴이라니. 차라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나 하지. 하하, 그럴 힘도 없으니까 그 모양이겠지?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 나이에 저 꼴이면 팔자가 글렀죠. 이 말은 금방 마을에 퍼졌고 결국 박영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저 밤마다 문 앞에 놓이는 집신을 주워 담고 아침이면 바느질을 하고 오후에는 장에 내다 파는 일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감은 마당에 앉아 집신 한 켤레를 고치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텐데 도깨비든 뭐든 고맙다고 해야 하나? 영감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은 이 집신 덕분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지붕 위에서 쿵 소리가 났습니다. 영감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문 앞에 집신이 놓여 있을 것이고 자신은 그것을 고쳐서 팔 것입니다. 그렇게 영감의 하루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으로 바뀌면서 박영감의 마당 한켠에 쌓인 집신 더미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아무리 장에 내다 팔아도 밤마다 던져지는 집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영감은 차라리 한쪽 구석에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마당에 두어도 상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고쳐 팔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느새 그 집신 더미는 사람 허리 높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작은 언덕 같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저 영감, 도깨비 집신을 저렇게 모아두고 뭐 하려는 거지? 저러다 불이라도 나면 큰일이겠어. 박영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마다 문 앞에 놓인 새 집신 한 켤레를 주워 더미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 고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영감은 방 안에 앉아 짚을 꼬고 있었는데 문득 마당 쪽에서 희미한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창문 너머를 보니 집신더미가 있는 쪽에서 푸른빛과 금빛이 어렴풋이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영감은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눈도 이상해지는구나. 착각이겠지. 영감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다시 짚을 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과분의 큰아들이 밤에 보리를 보러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영감네 마당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박이는 것이었습니다. 푸른빛과 노란빛이 번갈아가며 반짝였습니다. 큰아들은 겁이 났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박영감님 집 쪽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도깨비 불인가 봐요. 김과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꿈 아니었니? 하지만 며칠 뒤 작은 아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밤에 박영감님 마당에서 빛이 났어요. 과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도깨비 일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고 어른들이 늘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김과분의 집에는 눈에 띄지 않게 작은 복들이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다른 집보다 훨씬 잘 자랐고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작은 약초 몇 뿌리를 발견해 장에 팔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감기 한번 앓지 않고 건강했고 큰아들은 서당 선생님께 글을 잘 쓴다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과부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영감의 집신을 신은 뒤로 집안이 조금씩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효종이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봄에 곡식을 심었는데 싹이 절반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창고에 쥐가 들어 곡식을 갉아먹었습니다. 가을에는 우박이 내려 밭의 절반이 망가졌습니다. 효종이는 화를 내며 하인들을 다그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효종이네가 재수가 없네라고 수군거렸지만 정작 효종이 본인은 자신이 남을 조롱한 것과 이 일들이 관련이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여전히 밤마다 집신을 받고 아침마다 그것을 더미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영감이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러 마루로 나갔을 때 마당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키키 캬르르. 영감은 몸을 움찔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친근함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영감은 조용히 마당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든 뭐든 내가 있긴 있구나. 나를 괴롭히려는 건지 도와주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맙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집신더미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감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영감은 밤마다 들리는 소리가 무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무시해도 이 도깨비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해는 자결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 숨어 지냈습니다. 박영감도 마루에 앉아 집신을 고치다가 더위에 지쳐 자꾸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오후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때였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 좀 주시오. 영감은 화들짝 놀라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온몸이 먼지투성이인 사내 하나가 쓰러질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큰 보따리를 메고 있었고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떠돌이보 부상이었습니다. 박영감은 재빨리 사내를 마루로 부축해 앉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영감은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한 바가지 떠왔고 부뚜막에 남아있던 누룽지와 식은 보리밥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쓰러져가는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부상은 물을 꿀꺽꿀꺽 들이켰고 누룽지를 씹으며 천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한참을 쉬고 나서야 보부상이 고개를 들어 영감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한낮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영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 지나가는 사람이 목마르다는데 물 한 바가지 못 줄 이유가 있겠소. 보부상은 잠시 마루에 앉아 숨을 고르다가 문득 마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 구석에 사람 키만하게 쌓인 집신더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부상은 천천히 일어나 그 더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저 집신들은 다 어디서 나신 겁니까? 박영감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밤마다 누군가 내 집 문 앞에 보여 놓는 집신들이요.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던진다고들 하지.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그냥 주워서 고쳐 팔고 있소이다. 영감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보부상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보부상은 집신더미에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낡은 집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부상은 집신을 뒤집어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을 헤치고 실밥을 따라가고 코 부분과 끈을 꼼꼼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보부상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박영감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무슨 문제라도 있소? 보부상은 집신 바닥을 영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 이 실을 보십시오. 이 푸른색 실과 이 금빛 나는 실 말입니다. 영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집신 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 사이사이에 얇은 실들이 엮여 있었는데 햇빛에 비추니 분명 푸른빛과 금빛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한 거요? 보부상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푸른 실은 궁궐이나 양반대 감댁에서만 쓰는 비단실입니다. 그리고 이 금빛 실은 진짜 금실입니다. 이런 실은 보통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손에 쥐어보지 못할 귀한 것입니다. 보부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영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1년 가까이 돌멩이처럼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주워 담고 고치고 팔았던 그 집신들이 사실은 금과 비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부상은 다시 다른 집신 몇 개를 더 뒤집어 보았습니다. 모두 똑같았습니다. 집 사이사이에 비단실과 금실이 정교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보부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신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 석 달치 먹을거리 값은 됩니다. 이 실들만 뽑아내도 큰 돈이 됩니다. 박영감은 마당에 쌓인 집신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백 켤레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금과 비단이라니 영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돌멩이처럼 여겨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부상은 박영감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영감은 자신이 방 한쪽을 내어주었고 보부상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집신에서 비단실과 금실을 골라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짚을 조심스럽게 풀고 실밥을 따라가며 귀한 실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한 영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보부상이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집신 수십 켤레를 풀었고 그 안에서 나온 비단실과
금실만으로도 작은 보따리 하나가 가득 찼습니다. 보부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한양상인에게 팔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비단 도매상이 있으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들만 팔아도 어르신은 평생 굶지 않고 사실 수 있습니다.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복을 정말 자신 혼자만 가져도 되는 것일까? 밤마다 집신을 던져준 존재는 대체 누구이며 왜 자신에게 이런 복을 준 것일까? 영감은 밤마다 마당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부상이 떠난 뒤 한 달쯤 지나서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비단도매상이 시를 받아보고 그 값으로 은자 20냥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박영감은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그 돈을 혼자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장 먼저 박영감은 김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과부는 놀라며 영감을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영감은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과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과부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 집신이 도깨비 집신이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사주셨소. 덕분에 나는 굶지 않고 살았소. 이제는 내가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조금 나누는 게 당연하오. 이걸로 아이들 겨울옷도 해 입히고 빚도 갚으시오.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영감은 과부네를 나서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돈을 주고 나니 비로소 그 복이 진짜 자신의 것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박영감은 마을의 가난한 집들을 찾아다니며 쌀과 장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는 겨울 이불을 사다 주었고 병든 아이가 있는 집에는 약값을 보태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영감이 갑자기 부자가 된 이유를 몰라 의아해했지만 곧 도깨비 집신의 비밀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박영감이 도깨비 집신에서 금과 비단을 찾아냈대. 그 집신들이 알고 보니 보물이었다더라. 영감님이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결국 효종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효종이는 그 소문을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뭐, 그 늙은이가 부자가 됐다고? 도깨비 집신에 금과 비단이 들어있었다고? 효종이는 당장 박영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감, 나요, 효종이요. 박영감이 문을 열자 효종이는 급히 마당으로 들어와 집신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수백 켤레의 집신이 쌓여 있었습니다. 효종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영감님, 저 집신들 전부 내게 파시오. 값은 후하게 치르겠소. 아니, 그냥 내 집 마당으로 옮기기에 해주시오. 은자 10냥을 드리겠소. 박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집신들은 내게 온 복이요. 누군가 나에게 준 것이지. 나 혼자 마음대로 팔거나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요. 효종이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영감님, 은자 20냥을 드리겠소. 이 정도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죠? 영감은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효종군, 내게 온 복을 억지로 옮기려 하면 그 복이 복이 아닐 것이오. 괜히 욕심을 부리지 마시오. 복은 기다리고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는 법이오. 효종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효종이네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붕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났고 대문이 저절로 삐걱거렸으며 마당에서는 정체 모를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킥킥 캬르르르. 효종이는 겁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하인들도 겁을 먹고 방 안에 숨어 떨었습니다. 반대로 박영감의 집은 고요했습니다. 여전히 밤마다 문 앞에 집신이 놓였지만 이제 영감은 그것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복을 잘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영감은 집신에서 뽑아낸 비단실과 금실을 조금씩 팔아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영감은 더 이상 집신을 직접 엮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낡은 초가집은 헐고 그 자리에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사랑채도 생겼고 마당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감은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김과분의 아이들은 이제 제법 자라서 큰아들은 서당을 마치고 과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건강하게 자라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과부는 가끔 박영감을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저희 집안이 이만큼 일어섰습니다. 영감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요. 효종이네는 여전히 운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는 자꾸 실패했고 빚은 늘어만 갔습니다. 결국 논밭 절반을 팔아야 했고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효종이가 남을 함부로 비웃은 벌을 받는 거야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이 새 집을 짓고 살림이 넉넉해진 뒤부터 어느 날을 기점으로 밤마다 던져지던 도깨비 집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영감은 처음 며칠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집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집신 더미도 점차 줄어들어 이제는 거의 바닥이 보였습니다. 박영감은 묘한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1년 넘게 밤마다 집신을 던져주던 그 존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영감은 넓어진 사랑채 대신 옛날 초가집이 있던 자리 한켠에 작은 평상을 하나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그곳에 앉아 달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깨비야, 어디로 갔느냐? 잘 지내고 있느냐? 어느 보름달 밤이었습니다. 영감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과 조촐한 안주를 작은 소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도 못했구나. 내가 던진 집신 덕분에 나는 배골치 않고 살았다. 아니,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도 도울 수 있었다.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었다. 영감은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고 소반 위에 한 잔을 더 따라 놓았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나와 함께 한잔하자. 바람도 없었는데 소반 위에 막걸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달을 보며 천천히 술을 마셨습니다. 문득 평상 아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낯선 기운이었습니다. 영감은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자신 곁을 지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가거라.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나도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살겠다. 그것이 내가 내게 준 진짜 복일 테니까. 바람이 한번 살랑 불어왔고 그 뒤로는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박영감은 평상에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영감은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손에는 빈 막걸리 사발이 쥐어져 있었고 소반 위에는 2개의 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을 정성껏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영감이 생전에 지어놓은 마을다리, 나누어준 쌀과 장작, 갚아준 빚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는지를 말입니다. 김과부와 아이들은 영감의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효종이도 멀리서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옛 초가집이 있던 자리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화려한 글귀 대신 소박한 문장 하나만 새겨 넣었습니다. 도깨비 집신을 복으로 바꾼 늙은 집신장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귀찮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도 성실하게 받아들이고 혼자 갖지 않고 나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말입니다.